그리고 비트코인을 지금 매입해도 되는가? 그 질문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만약에 아직 투자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이 분명히 기회입니다. 행부 반갑습니다. 오늘은 박종환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채널 처음이신데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자TV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박 작가의 크립토 연구소라고 하는 암호화폐 전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종환 작가입니다. 저는 7권의 책을 쓴 작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각종 전문 매체를 비롯해서 여러 플랫폼에서 이 암호화폐에 대한 지식들, 그리고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올바른 지식들을 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도 우리 부자TV 구독자님들께 이 암호화폐에 대한 올바른 지식들, 그리고 투자에 대한 올바른 지식들 전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을 특별히 또 모시게 된 이유는 워낙 요즘 또 코인 장세가 재밌잖아요. 아, 그렇죠. 요즘에 아주 핫해서 많은 분들이 갑자기 많이 유입되는 것들이 저희 채널에 구독자 느는 것 봐도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흐뭇하시겠어요. 네, 더 분발해야 됩니다. 요즘 워낙 비트코인 가격 상승도 강하고 이슈도 많고 해서 또 작가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이번에 좀 특별하게 모시게 됐는데 일단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엄청 바쁘실 것 같아요. 그죠? 요즘 들어서 좀 많이 바빠지긴 한 것 같아요. 좀 불러주시는 데도 많이 있으시고 또 여러 가지 또 활동들, 그리고 시황도 원래는 이제 주말에도 좀 쉬고 좀 이렇게 약간 여유 있게 하려고 나름의 좀 노력을 했는데 이제 너무 많은 분들이 또 이 가격의 변화들이나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다 보니까 책임감들이 되게 많이 느껴져가지고 최대한 많은 정보들 타이트하게 넣어가지고 투자에 정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많이 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시간들을 좀 많이 할애를 하게 됐죠. 그래서 좀 개인적인 시간들이 좀 많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코인 사실 전문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고 봐도 좀 무방할 정도로 코인을 좀 전문적으로 다루고 계신데 책도 아까 많이 쓰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 책도 다 코인 관련한 책인가요? 다 코인 관련한 책은 아니고 최근에 이제 쓴 2권의 책과 그리고 감수한 책은 코인에 대한 책인데 그 전에는 이제 투자에 대한 책도 있었고 그리고 다른 이제 인문 관련된 교양 관련된 책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5월 달 정도에 또 새 책이 출간이 되는데 그것도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책을 출간할 예정입니다. 그럼 원래 투자, 인문학 이쪽으로도 관심이 많으셨었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비트코인 쪽으로는 처음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입문하게 되신 건지. 왜냐하면 코인을 많은 분들이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긴 한데 그 이유 자체가 되게 다르더라고요, 각자가.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술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인문학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자산 개념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냥 이제 작가님께서 보시는 비트코인에 대한 좀 좋게 보신 이유가 일단 좀 저는 궁금하네요. 되게 좋은 질문이세요. 사실은 제가 드리려고 하는 답변의 좀 핵심적인 부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처음에 비트코인 이제 매입을 하게 됐을 때는 제가 미국 주식 투자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테슬라를 좀 많이 이제 투자를 하고 있던 그런 시점이었는데, 그때 제가 굉장히 좀 친한 친구가 미국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암호화폐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뭔가 말려야 되겠다라는 사명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 굉장히 좀 좋은 환경에 있다가 좀 여러 가지 가정적인 이유로 미국에 가게 됐는데 여러 가지 어떤 경제 환경의 어떤 변화들 때문에 뭔가 섣부른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좀 불안감들이 있어서 이거는 반드시 말려야 되겠는데라는 좀 나름의 쓸데없는 의무감을 이제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해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달랐습니다. 기본적으로 너무 달랐고 비트코인을 공부를 하자마자 저는 이제 좀 빠져들게 됐는데 그 이유가 전체적으로 이제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이걸 하나의 어떤 단어로 함축을 하면은 비트코인의 다면성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에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과도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인데 우리 대표님께서는 이 비트코인을 그럼 어떤 자산으로 주로 보고 계신가요? 저는 비트코인이 굉장히 흥미로운 게 초기에는 굉장히 큰 위험 자산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안전자산이 된 것 같아요. 안전자산. 와, 굉장히 좋은 인식을
가지시게 된 거네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많은 기관들은 위험 자산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확립된 거는 2022년부터 뭐 러우 전쟁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2023년에 글로벌 금융 위기, 중소은행들의 위기 사태들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사실은 안전자산 그리고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 내러티브가 지금 가장 많이 강해진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많은 기관들이 어떤 안전자산, 대체자산으로서 이거의 어떤 가치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제 승인이 되고 나서 이제 많은 기관들이 진입을 하게 될 예정인데 그런 상황에서 기관들의 입장들은 서로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안전자산으로 본다기보다는 채권과 어떤 주식의 6대4 구조에서 이 비트코인을 조금만 더 실어줬을 때 대략 3%에서 5%만 실어줘도 수익률이 굉장히 급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러티브들도 강해져서 지금 어떻게 보면 포모에 좀 시달리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위험 자산이라고 하는 이 내러티브는 강하게 존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다면적으로 봤을 때 이게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 내러티브 그리고 위험 자산이라고 하는 내러티브가 부딪히면서 대부분의 자산들과는 비상관 자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상관 자산이 아닌 그러니까 비트코인만의 어떤 독자적인 가치를 가지고 가게 된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기관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담을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수요와 공급의 문제에서 지금 수요에 대해서도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홍콩에서 ETF가 또 승인이 되고 있고 지금 미국에서 ETF가 굉장히 많이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들인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에서 지금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통로들이 있다는 게 이제 다면성의 두 가지 측면이었고 또 하나 중요한 측면은 화폐로서의 역할들도 여전히 잘 해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한국이나 미국 같은 선진 국가들은 사실은 뭐 화폐로서 거래할 일이 없는 거죠. 네네. 이걸 지금 화폐로 쓰면은 엄청나게 손해보는 장사가 되는 건데 그쵸. 실제로 중남미나 동남아시아 특히 뭐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같은 나라들 그리고 뭐 나이지리아 같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실제로 사용되는 그것들을 통계를 내보면은 화폐로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게 또 라이트닝 네트워크라는 레이어 2를 통해서 실제 거래처럼 빠르게 또 거래할 수 있는 기반들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는 결국은 비트코인의 어떤 대중 수용들이 또 많이 저변으로 확대가 되는 거죠. 제3세계 국가들로. 그래서 그런 움직임들이 이어지면서 뭐 부탄 같은 국가들은 국부펀드에서 이젠 채굴을 하겠다. 이런 입장들도 밝히고 있거든요. 결국 이런 매스 어덥션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됐을 때 비트코인의 채택이 늘어난다라는 측면들. 이게 세 번째 국면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또 대표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바로 기술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레이어 2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얹어가지고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겠다. 이런 시도들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거기에 대해서 또 시장의 전문가들은 기술의 어떤 발전을 의미하는 S커브, 그 움직임에서 초기 어떤 채택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비트코인의 다면적인 특성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조금 기대치가 반영된 것이긴 하지만 아마도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냥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를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 저도 그렇고 주변에 많은 이제 비트코인을 사실상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의 대부분 특징이 처음에는 비관적이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납득이 되는 그러면서 이제 긍정론자로 바뀌고 이제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는 입장으로 바뀌는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작가님도 좀 그런 쪽에 속하네요. 네, 근데 저도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거시경제학자분들이나 뭐 주식 전문가들 이런 분들 모셔가지고 해보면은 대부분 비슷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모실 때 좀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비트코인 전문 채널인데 오셔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막 혹평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쵸. 이거는 안 되는 자산이야. 근데 거시경제학자분들 모셨을 때 단 한 분도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대의 변화를 학자분들도 많이 좀 캐치를 하고 계시고 그 변화들을 뭐 적극적으로 수용하기에는 아직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이것이 어떤 필연적인 현상들이고 장기적으로 어떤 구조상 특히나 지금 미국이 계속해서 달러를 찍어내면서 이런 달러의 어떤 위상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들은 뭐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공감하는 사실들인데 이런 구조에서 우리가 첫 번째 국면에서 이 디지털 자산 중에서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 내러티브는 이미 거시경제적인 구조만으로도
이미 설명이 된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거시경제학자들도 그런 지점들은 대부분 인정을 하는 거를 좀 많이 목도를 했죠. 사실 비트코인을 가장 처음에 비난을 하고 비관을 했던 게 이런 경제학자 분들이셨잖아요. 네. 근데 이미 그런 분들조차도 이 비트코인에 대한 좀 이제는 좀 수용하고 좀 옹호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 비트코인이라는 생태가 얼마나 좀 단단한지를 알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저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확신을 가졌던 건 예전에 한창 그 막 코로나 때 당시에 이때 막 비트코인 불장 나오고 사실 그 전에도 한번 반감기 때 불장 나오고 이랬을 때는 많은 분들이 이게 가치가 있는 게 맞냐? 이거 지금 뭐 화폐로서 자산으로서 쓸 수 있는 게 맞냐? 그냥 뭐 일반적인 사이트에 있는 포인트랑 뭐가 다르냐? 이거 그냥 없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게 정말 자산 가치가 제로냐 아니면 1이냐 이런 식의 갑론을박이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1은 당연한 거고 이게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10이냐 100이냐 1000이냐 뭐 이런 식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거 이미 게임 끝났다라는 생각을 좀 가질 것 같거든요. 네. 정확한 말씀이세요. 어떻게 보면은 블랙락이 등장하면서 사실상 그런 논쟁들이 좀 많이 종식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기관에서 이미 좀 계속해서 이제 이거를 담겠다라고 하는 어떤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제 블랙락에서 액티브 ETF를 총괄하는 담당자가 하고 있는 얘기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온 이후에 이 모든 사실은 자산 그룹들이 다 비트코인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채굴 업체 중에서 굉장히 좀 메이저 채굴 업체에서 했던 얘기가 미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금융은행이 본인들에게 직접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OTC 마켓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좀 매입을 하고 싶다. 이런 연락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이미 뭐 여러 가지 어떤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내고 있는 기관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뱅가드도 그렇고 최근에 골드만삭스의 자산 총괄 담당자도 비트코인은 여전히 라스베가스의 어떤 도박과 똑같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부분은 어떤 연막에 불과할 수 있다는 입장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 올해 1월 달만 해도 여전히 비트코인은 거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본인들이 이번에 출시하는 유럽의 13개 펀드에서 5%까지 비트코인 현물 ETF를 할당하겠다라고 이미 선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어떤 움직임들, 그러니까 기관들이 유입되는 흐름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유의미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아진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거는 우리가 어떤 단순한 기대치라기보다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떤 현상에 대한 부분들인데 제가 이걸 또 많이 좀 인지를 하게 된 부분들이 1월 달에 우리 작년에 이제 송년회 때 뵀을 때는 아직까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기 전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전에 계속 저는 이제 방송에서 시황에서 현물 ETF 승인될 것이다. 계속해서 그렇게 이제 방송을 내보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좀 일말의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틀렸을 경우에 굉장한 비난을 감수를 해야 되는데 근데 계속해서 그렇게 했던 이유는 제가 해외 자료들을 좀 많이 찾아봤거든요. 굉장히 많이 뒤지고 제가 찾을 수 있는 자료들은 뭐 계속해서 보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 SEC와 이 기관들의 어떤 컨택들이 정말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S1 양식을 도대체 몇 차례 수정하는가 할 정도로 계속해서 담당자들이 회의하고 고치고 회의하고 고치고 이 과정들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SEC가 또 요구하는 부분들이 또 굉장히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측면들을 보면서 어떤 이 상황의 어떤 정황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이 시장의 어떤 판단들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 지금 기관들의 어떤 움직임들을 보면은 실제로 비트코인 현물 ETF로 유입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실질적인 어떤 움직임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향후에 비트코인 현물 ETF의 어떤 성장세는 지금 이제 출시된 직후에 이제 한 2달 넘게 아주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조금 15주차 돼서 좀 주춤한 상황이긴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크게 상승할 가능성은 아주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뭐 이게 맞냐 틀리냐에 대한 부분은 이미 관심이 없으실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는 다 비트코인 맞다. 근데 그래서 사고 싶다. 근데 이제 궁금한 건 지금이라도 가격이 더 오르는 거냐 아니면 좀 떨구는 거냐. 특히나 또 중요한 이슈가 지금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반감기라는 이슈가. 네. 예전에는 계속 반감기 때마다 이후로 가격이 좀 폭등하는 현상들이 많았었으니까 네. 이번에도 그러하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에
많은 분들이 지금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이번에도 좀 그러한 상승 사이클이 나올 것이라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번에도 상승 사이클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이유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우리가 이제 과거 패턴을 보면은 반감기 지나고 6개월 이후에 상승해서 1년에서 1년 반 동안 크게 상승해서 정점을 찍고 크립토 윈터 구간으로 접어드는 그게 지금까지의 동일한 패턴이었습니다. 세 차례 패턴이었는데, 이게 과거 이제 제가 데이터들을 한번 찾아보니까 매번마다, 자, 1차 반감기 때는 우리가 아무도 몰랐어요. 이렇게 상승할 거라고 상상도 못 했던 거죠. 네. 그래서 반감기 공급량이 줄어드니까 그래, 우리가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분명히 상승은 하겠지라고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굉장히 많이 놀랐고 이 패턴들이 다시 반복될까 이거를 2차 반감기 때도 3차 반감기 때도 굉장히 갑론을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전부 다 굉장히 큰 상승을 하면서 거 봐라 역시나 비트코인은 그대로 상승을 하는 것이다 이거를 이제 보여준 거죠. 근데 그 이유들을 좀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이유들은 반감기를 통해서 공급을 긴축시킨다는 거죠. 신규 공급을 절반으로 줄인다. 그래서 이 줄어든 공급량 때문에 그런 움직임들이 나온다는 게 첫 번째 이슈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는 6.25개를 3.125개로 줄이는 거기 때문에 이미 발행된 물량이 너무 많은 거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번에는 신규 발행 물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반감기 효과가 적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과거 패턴 대비로는 상승률의 폭 자체는 줄어들 수 있죠. 왜냐하면 과거에는 막 100배 넘게 뛰고 30배, 7배 이렇게 상승했다면은 이번에는 상승폭이 그것보다는 줄어들 수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이유는 과거의 패턴과 대비했을 때 사이클을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사이클을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과거의 패턴에서 넘어갈 때 공급이 긴축되는 과정들을 보셔야 되는데 장기 보유자 물량들을 굉장히 많이 장기 보유자들이 가지고 있다가 이거를 단기 보유자 물량으로 넘기는 그 과정에서 가격 상승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여러 가지 어떤 패턴들이 온체인 지표라는 걸 통해서 나타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까지 어떤 움직임들이 약간은 타이밍이 빨라지는 것들은 있지만 사이클상의 변화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이 반감기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고 이걸 기점으로 해서 투자를 한다는 거거든요. 결국 이거는 심리적인 기전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고 거기다가 만약에 채굴 물량이 줄어들었을 때 채굴자들이 이걸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도 가격이 반드시 상승해 줘야 되는 요인들까지 갖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기전들과 사이클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공급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번에는 현물 ETF라고 하는 기관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거기다가 4월달 홍콩 ETF 승인 여부까지 합쳐지고 거기다가 지금 CPI 발표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시계들이 좀 늦어진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금리 인하 이슈들까지 겹치게 됐을 때 올해 어떤 말까지의 반등은 저는 굉장히 유의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이 부분을 왜 좀 질문을 드렸냐면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공급 물량 자체가 워낙 지금 많이 풀려 있고 그래서 처음보다는 2차, 3차로 진행될수록 상승폭이 좀 줄어드는 것도 있었지만 이게 사람들은 항상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자산도 사람이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심리가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건데 1, 2, 3차를 경험하면서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모르고 있었던 분들이 많았다면 이번에 좀 아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지 않았나. 그렇다면은 이제 약간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킹반영, 선반영이 많이 돼서 ETF 승인뿐만 아니라 이런 반감기 이슈도 다 충분히 반영돼서 가격이 이미 이만큼 오른 거 아니냐. 그러면은 오히려 반감기 이후로는 또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좀 이런 의문도 생겼거든요. 그것도 충분히 좋은 말씀이고 반감기 직후에는 아마도 조정의 어떤 국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왜냐하면은 지금 단기적으로 실제로 반감기를 기점으로 뭔가 반감기 호재를 노리고 들어온 단기 매물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조정이 올 수 있는 국면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과거에도 동일한 생각을 했었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도 이번에는 안 될 것 같다라고 했지만 됐던 부분들이 결국 사이클로 반영이 되는데 왜냐하면 그거는 저는 이제 심리적 기전이라고 하는 게 이 반감기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 시장의 등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반감기의 어떤 역할들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작동을 하지 못했을 때는 어떤 채굴자들의 어떤 존립과도 관계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 시장의 어떤 유지의 어떤 측면에서도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어떤 고래들의 움직임들 그리고 어떤 계속된 어떤 반복된 어떤 기관의 어떤 진입들 이런 부분들은 이미 그런 구간들을 다 반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강제적이다라고 하면 좀 인위적인 단어이긴 하지만 어떻게든 그 가격대를 일정 부분 끌어올려지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지 시장이 유지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앞으로 계속해서 반감기 기점으로 한 어떤 투자의 패턴들 그리고 계속해서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안정적인 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사이클 어떤 온체인 지표의 사이클도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동일한 패턴들로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조짐들이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지금 오히려 뭔가 꺾이는 조짐들이나 다른 움직임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장기 보유자들의 어떤 물량 움직임들이 동일하게 나오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장기 보유자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들이 거의 절대적으로 많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거래소 보유 물량도 절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얘기는 이 장기 보유자 물량들이 반감기를 어떻게든 이용하기 전에는 이걸 절대 팔지 않겠어 라고 하는 의지를 드러내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그 사람들이 넘기는 이 시기도 역시 온체인 지표에서 집계가 되는데 이걸 넘기는 시기에 단기 보유자들이 이걸 다시 받아내면서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많은 분들이 반감기를 이해를 하고 있고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굉장히 또 적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신규 자금들이 가격이 더 반등했을 때 더 폭발적으로 유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반감기 효과는 여전히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잠깐 이런 질문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비트코인이 그럼 어느 정도 가격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이거는 약간 장기적으로 봤을 때랑 이번 시즌 이번 대세장으로 봤을 때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현물 ETF를 굉장히 장기적인 변수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금 ETF 같은 경우도 7년 동안 그 호재들이 유지가 됐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상승폭 자체는 그 당시 금 시가총액이 워낙 컸던 데다가 이미 비트코인과 금은 서로 퍼포먼스가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금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단일한 어떤 다면적이 아니라 일면적인 자산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그냥 대체 자산, 안전 자산인 거죠. 근데 비트코인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다양한 속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어떤 가격 상승 변화도 뭐 금을 압도해 왔는데 앞으로도 금보다 훨씬 더 월등한 변화들을 이끌어낼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들과 그리고 ETF가 장기적인 변화이고 여러 국가들에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ETF가 또 유입이 되는 움직임들 그리고 비트코인 생태계 확장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감안을 했을 때는 비트코인 가격은 조금 오버스러운데 약간 무한대에 가깝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2030년까지 둔다고 했을 때는 뭐 가격 전망을 하는 게 조금 무의미하긴 하지만 저는 뭐 강남 아파트 가격 이런 얘기들이 완전히 과장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2030년까지 그 가격까지 간다고 개인적으로는 보진 않는데 더 기간을 두고 봤을 때는 충분히 그만큼 상승할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믿고 있고요. 이번 대세 상승장 동안에는 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서 한 3배에서 4배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아주 개인적으로는 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기관들의 어떤 그 집계들을 좀 평균치를 낸 건데 제일 많이 낸 거는 메사리 같은 경우는 이번 대세 상승장에 60만 달러 간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대로는 좀 상상하기 어려운 가격들인데 그렇게 주장을 하는 데가 있냐면 어떤 기관은 6만 달러 정도밖에 안 될 거야. 근데 이미 그건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이 평균치를 한번 내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2.5억 정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보다는 조금 더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3억 정도? 네, 그 정도. 근데 제가 저희 채널 출연하시는 분들은 또 여쭤보면은 아무래도 좀 보수적인 답변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대부분은 한 15만 달러 뭐 그 정도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한화로 한 2억. 그 정도는 이제 아주 보수적으로 이렇게 강조를 하세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것보다는 그래도 더 갈 것 같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까 그 말씀하셨던 반감기 이후에 그 사이클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셨죠? 이제 이번에는 사이클이 온체인 지표로 봤을 때 조금 더 빨라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과거의 패턴은 반감기가 지나고 일정 부분 조정을 겪습니다. 그리고 지지부진하게 흐름을 이어가다가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됐을 때 이제 반등의 움직임들을 보여서 상승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시점으로부터 대략 한 1년 정도까지 상승을 하다가 이제 마감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구간에서 1년 동안 상승하는 구간도
굉장히 좀 거칠게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두어 달 올라갔다가 가격 다 반납하고 그리고 다시 올라갔다가 또 가격 반납하고 이게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투자를 하시려면은 지금 시점이 되게 좀 중요한 시점이다. 라는 부분들, 반감기에서 본격적인 시동이 걸리기 전 시점이 중요하고 그리고 가격의 반등이 시작됐을 때는 너무 급하게 이렇게 올라타시면 안 됩니다. 특히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뭐 RSI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차트 지표들이나 아니면 온체인 지표들도 굉장히 많은 과열 신호들 내는 지표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선물 거래 지표들도 과열 신호를 내고 있는 지표들, 그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급등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물량들을 모아야 된다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특히 알트코인은 그냥 막 급등해서 막 몇백 프로 갔다가 몇 달 뒤에 보면 그걸 다 반납하는 경우도 있어요. 거의 언제 상승했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반납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상승 구간에서 일정 부분 현금화를 반드시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흐름들을 이제 알트코인에 대해서도 뒤에서 얘기를 나누겠지만 흐름들을 탈 때 이 상승 구간에서는 기본적으로 자제를 해야 되는 거고요. 미리 선점을 해서 가격이 급등하는 구간에서는 탈출 전략을 이미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뒤에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 반감기 사이클에 대한 투자 전략만 좀 잡아봤을 때는 반감기 이후로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전까지는 좀 지지부진할 때 모아가는 전략이 좀 유효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과거 패턴으로는 그 전략들이 유효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지금 매입해도 되는가? 그 질문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게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만약에 아직 투자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이 분명히 기회입니다. 지금이 기회고 만약에 여기서 뭐 비트코인 반감기 지나고 조금 더 떨어지더라도 조정을 받더라도 그 구간에서 이제 더 추가적으로 매입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반등 랠리들, 이제 본격적인 비트코인의 상승장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 기회인데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데는 또 어떤 과거 패턴에서 중요한 의미가 하나 찾을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대세 상승장의 어떤 비트코인 매입 타이밍은 언제냐라고 했을 때는 지난 대세 상승장을 넘기 전까지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대세 상승장이 이제 대략적으로 우리 한화로 봤을 때도 그렇고 달러도 다 넘어섰죠 이미. 네네. 이미 넘어서서 1억을 넘어섰는데 그 대세 상승장 전까지 이제 매입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번 상승장에서 상승을 하더라도 만약에 이제 그 크립토 윈트 구간에서 가격이 떨어졌을 때 이 가격대에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대세 상승장까지는 대개는 좀 내려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면 우리가 미실현 손실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장기적으로 보유한다고 했을 때는 뭐 그런 어떤 너무 패턴화된 그런 것들보다는 언제든 매입을 해서 꾸준히 가져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본인이 굉장히 효율적인 투자자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뭐 조금은 더 고민해 볼 여지도 있는 거죠. 이거는 투자 성향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또 비트코인 다음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알트코인이거든요. 아마 이제 또 단기적으로 이 코인을 보시는 분들은 비트코인보다는 알트코인 쪽으로 관심이 더 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예전에도 한창 그 비트코인 불장이 나올 때마다 비트코인은 한 요 정도 오르면은 알트코인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르니까 이게 비트코인 자체를, 이 코인 시장 자체를 위험 자산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때가 절호의 그러니까 일확천금의 기회다.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이때 내가 인생 한번 바꿔보겠다. 이런 분들이 참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많으신 것 같아요. 정말 많죠. 네. 네. 특히나 저희 또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경제도 안 좋고 막 경기도 안 좋고 미래도 좀 불안하고 뭐 이 전쟁 터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이럴 때 한번 신분 바꿔봐야겠다. 이런 관심도가 좀 큰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 알트코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잘못 건드렸다가는 또 크게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다치죠. 네. 이것도 잘 알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작가님께서도 알트코인에 대해서 좀 어떤 견해를 갖고 있으신지 좀 궁금하네요. 저는 기본적으로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기조를 좀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이너들 분들은 알트코인은 여전히 좀 속된 말로 쓰레기야 아니면 도박이야 이거는 투기성 자산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상당수의 알트코인 중에는 투기성 자산이 많습니다. 아무런 본질도 없고 아무런 활동도 없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99%의 알트코인은 사라질 것이다. 혹시 그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렇게 못 들어봤습니다. 이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회자되는 용어 중에서 알트코인 99%는 사라진다. 이런 내러티브가 있는데 이게 리플의 CEO가 했던 얘기입니다. 2018년도쯤에 했던 얘기인데 놀라운 사실은
2020년 이후로 사라진 알트코인이 한 72에서 74% 정도 됩니다.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알트코인들이 태어나고 사라지고 반복이 되는 거죠. 이게 코인게코나 코인마켓캡에 등록된 것만 해도 거의 10,000개에 육박하거든요. 근데 그런 코인들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알트코인이 굉장히 좀 잘못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알트코인은 정말 엄선해야 되고, 우리가 비트코인보다 많이 가는 것 같지만 결과를 지나고 나서 봤을 때 그전 대세 상승장을 넘어설 정도로 상승한 알트코인은 정말 손에 뽑을 정도로 몇 개 없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보다 많이 달리긴 달렸는데 비트코인보다 비교할 수 없이 많이 빠진 거죠. 그래서 정확한 타이밍에 매도를 하거나 하지 않으면은 알트코인 투자자들은 거의 다 마이너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이러니한 거는 2021년 불장 때 이 글로벌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을 그래도 30%가 비트코인을 투자했거든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은 그래도 비트코인을 투자할 거야 라고 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94%가 알트코인을 투자를 했어요. 비트코인 6%. 비트코인 그딴 거 쳐다도 보지 않아. 나는 한 방을 노릴 거야. 그래서 100명 중에 5명만 비트코인을 투자했다는 거죠. 그건 대부분은 마이너스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알트코인 투자가 정말 어렵죠. 아,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화끈한 것 같아요. 정말 화끈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화끈하다. 이거는 통계적으로 알트코인 투자 비율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알트코인을 많이 투자하고 그 거래량은 거의 절대 다수가 업비트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업비트 빗썸이 그렇게 해서 불장 올 때는 글로벌 거래에서 막 탑3, 막 탑5에 막 이름을 올리거든요. 그만큼 한국인들의 이 알트코인 사랑 대단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 근데 저는 이게 또 계속 주식 투자를 좀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우리나라 주식시장 또한 좀 그런 성향이 강하거든요, 사실. 그렇죠. 한국 시장은 네, 좀 단기적으로 이게 좀 빨리빨리 고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왜 그럴까 또 인문학적으로도 생각해 보게 되는데, 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이 좀 있다고 보여지더라고요. 저는 한 가지 생각했던 게 사계절이 또 뚜렷한 나라이기 때문에 환경적인 요인이 있지 않을까. 그럴 수 있죠. 이 적응에 빨리빨리 좀 이런 변화에 빨리빨리 적응을 해야 되는 또 사람이고, 또 경제 역사도 그렇게 길지 않은데 광복 이후로 또 IMF 이후로 그렇죠. 급속한 성장을 했고 그러한 것들을 했기 때문에 이 시선 자체가 다 위로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땅덩어리도 좁은 데다가 너무 인구 밀집도가 높다 보니까 포모도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 누가 거기다 인터넷도 엄청나게 발전한 민족이고 SNS도 엄청나게 잘 쓰는데 누가 얼마 벌었다더라 하면은 그냥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암호화폐에서 가장 무서운 거는 단연코 포모입니다. 이 포모라고 하는, 나만 이 기회를 놓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급등하는 것에 뛰어드는데,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대부분 놓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얻는 사람이 정말 몇 명이 안 되는데, 이거를 이 생존자 편향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거 똑같은 거예요. 트레이딩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 그쵸. 정말 뛰어난 극소수의 트레이더들이 돈을 버는 건데, 왠지 저 사람도 했으니까 나도 충분히 할 것 같아 라고 하는 이 생존자 편향들 때문에 그냥 연습도 안 된 상태에서 뛰어들었다가 돈을 잃는데, 그게 사실은 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에서 거의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더 문제는 주식보다도 더 연습이 안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흥분하기 때문에 그렇죠. 가격 어떤 변동성들을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는 알트코인 투자할 때는 굉장히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뒤에서 이것도 한번 시간이 되면 한번 또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99%는 또 사라질 것이고 이미 70% 넘게 사라졌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도 2020년 이후로 사라졌기 때문에 그 전부터 사라진 거를 치면은 더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막 2017, 2018년 이때는 더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만들어진 프로젝트들이 많아서 실제로 지금 사라진 거 80% 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많은 분들께서 이 로또 당첨을 꿈꾸며 산에서 이제 산삼을 캐려고 하는데 갔다 보니까 지뢰밭인 거죠. 그렇죠. 너무 비유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험천만한 이 지뢰밭 속에서 산삼을 과연 성공적으로 캐낼 수 있을까? 10만위급의 진짜 숙련된 자가 아니라면 지뢰밭길 일수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사실은 욕심만 조금 버려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데, 알트코인을 투자할 때는 저도 이제 스터디를 진행하다 보니까 굉장히 조금 무섭게 느껴졌던 게 뭐냐면은 좀 많이 알려드려요. 저평가된 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저평가된 걸 사야 된다는 압박이 있죠. 그게 그렇죠.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알트코인이 시장에 나왔을 때 와, 새로운 게 나왔다 하는데 그 코인이 이미 100배가 올라 있는 상태로 나와요. 이미 내부 거래자들이 50배, 100배
펌핑을 해서 먼저 아주 잡거래소에 먼저 상장을 합니다. 뭐 잡거래소는 조금 약간 나쁜 용어긴 한데 뭐 쿠코인이나 뭐 MEXC 같은데 먼저 상장을 해서 들어오면은 이때 또 상장빔을 쏘면 한 50배, 100배가 또 올라가요. 그러고 나서 업비트나 바이낸스 넘어오게 되면은 우리가 처음에 업비트에서 거래할 때는 몇 배 상승 상태냐면은 최소 100배 상태에서 거래를 하는 겁니다. 이게 과장 없이 100배예요. 그냥 작게 잡아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에 그러면 우리도 업비트나 바이낸스 오기 전에 100배 쏘기 전에 먼저 담고 있으면 너무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좋은 방법이면서 컨트롤을 잘못하면은 대단히 위험한 방법이 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우리가 시가총액이 높은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솔라나나 아발란체 이런 프로젝트들은 지금 사면 이미 충분히 좋은 결과들을 낼 수 있는데 또 너무 그런 어떤 자극적인 것에 노출되신 분들은 솔라나나 아발란체도 안 사요. 너무 많이 올라있다 생각하시죠? 이건 좀 시시한데 이거 올라봤자 10배밖에 안 오르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10배 밖에? 10배밖에? 이게 무슨 말씀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막 개인적으로 여쭤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5배, 10배밖에 안 되지 않나요? 그러면 너무 적지 않나요? 근데 그게 이제 뭐 5배, 10배 오를지 알 수 없는 거죠. 더 오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우리가 나스닥이나 뭐 S&P 500 이런 주식과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만약에 2배 정도 S&P로 벌려면은 6년에서 7년이 걸리는 그 2배를 버는데도 그 정도가 걸리는데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하루 만에 2배, 3배가 왔다 갔다 하니까 10배? 시시한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감정입니다.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MSG에 너무 노출되셔서 더 자극적인 이 도파민에 중독되신 게 아닌가. 그렇죠. 도파민 중독들이 심해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이제 강조드리는 거는 자산 배분의 측면에서 60대 70%, 대략 60% 내외는 반드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담자. 그리고 나머지 시드에서도 25% 정도는 아주 우량한 메이저 알트코인을 담자. 그리고 나머지에서 아주 공격적으로, 아주 전투적으로 해보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전투적으로 해도 그런 코인들은 막 50배, 100배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100만 원을 넣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제 그런 전략들을 세우는 게 낫거든요. 아주 적은 물량들을 조금씩 태워보는 전략들. 이런 것들이 좋고, 결국은 이것이 안정적으로 자산 배분이 든든하게 받쳐지면은 아주 작은 물량을 공격적으로 하더라도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부분들, 이걸 좀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절대 많은 물량을 저평가된 코인에 많이 넣으면 안 된다.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많은 물량 넣어놨다가 사라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사라질 수 있다는 거. 충분히 사라질 수 있고, 이게 알트코인은 지금 뒤에서 이제 AI나 RWA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부분 아직까지는 실체가 불분명합니다. 이게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해서 이게 실체가 없다는 얘기는 아닌데 구체적으로 성과들을 많이 내고 있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시장이 기대감에 의해서 이거 새로운 내러티브니까 이거 되겠네. 요런 기대감으로 기관들이 돈을 갖다 많이 이제 태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기대감을 이제 배신했을 경우에는 또 그에 또 어떤 부응할 만큼의 큰 하락이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트코인 투자는 지켜야 될 가이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되게 더 꼼꼼하게 따져보면서 하셔야 되는 거죠. 비트코인과는 비교할 수 없고 비트코인은 그냥 지금부터 사면 되거든요. 사실 그냥 사고 조정 온다. 그럼 너무 좋은 기회. 또 더 사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알트코인은 그렇게 접근했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더 신중해야 된다는 거 거듭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앞서서 네. 그 60%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담는다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비트코인은 이제 오케이인데 이더리움을 또 좋게 보신다라는 거네요. 네, 이더리움 좋게 보고 있는데 사실은 이더리움이 만약에 이 시장에서 지탱을 해주지 않으면 어떤 큰 축이 무너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이너들은 이더리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이더리움이 뭐 많이 중앙화되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지만 그럼에도 POS 기반 중에서는 이더리움이 압도적으로 탈중앙화되어 있고 지금까지 잘 운영이 되어 왔던 거거든요. 그리고 기관들의 관심사도 비트코인 다음으로 단연 이더리움이기 때문에 비중을 비트코인을 더 많이 가져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더리움은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시장에서 존속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좋게 보고 계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더리움을 좋게 보고 있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더리움은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 가지 산업에 이용을 하려고 하는 목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생태계들이 생겨나고 있고 뭐 스택스라든지 뭐 알렉스 이런 프로젝트들이 나와서
어떤 레이어 2도 만들고 탈중앙화 거래소도 만들고 지금 뭔가 이제 이더리움 같은 위용을 갖춰보겠다. 지금 비트코인은 그런 움직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기술이라고 하는 측면이 여기서 들어가는 건데 과거에는 디지털 자산이었다면 이제는 여기서 머물지 않고 우리가 이더리움 정도 되는 걸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비트코인 중추에 있는 개발자들은 별로 원하지 않는데 이제 비트코인은 탈중앙화 되어 있고 여러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고 그리고 오픈소스다 보니까 그 위에서 엄청난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비트코인으로 변혁을 이끌어 볼 거야. 그래서 최근에 제우스라고 해서 이 비트코인을 이번에 솔라나에다가 한번 올려볼 테야. 뭐 이런 프로젝트들도 나오고 다양한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더리움도 계속해서 변화의 움직임들을 가져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산으로서 지금 소각량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디플레이션적인 자산으로 지금 이제 거듭나는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무한 발행이지만 실제로 디플레이션에 가까운 자산입니다. 이더리움은. 그래서 자산 가치가 지금 이더리움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게 이제 앞으로는 더 많이 이제 가속화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 게 업그레이드를 이제 계속해서 거치면서 이제 뭔가 여기서 더 유의미한 트랜잭션들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이 그런 어떤 가치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더 중요한 부분들은 이더리움 생태계는 여전히 계속해서 확장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최근에 RWA 비들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나왔죠. 블랙락이 만든 프로젝트입니다. 그것도 지금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RWA 시장에서도 이더리움이 가장 많은 어떤 저변들을 가지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기관들의 입장에서 만약에 내가 RWA 프로젝트를 하려고 할 때 어떤 레이어 1 플랫폼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떤 플랫폼을 선택하게 될 거냐라는 선택지를 두고 보면 솔라나냐 이더리움이냐를 골라본다면은 솔라나는 너무 불안정하죠. 왜냐하면 너무 많은 오류가 있었고 물론 솔라나에 대한 관점도 저는 좀 불리시합니다. 좋은 편인데 그럼에도 이더리움과 솔라나를 안정성이나 기관들의 선호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은 앞으로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들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더리움 현물 ETF가 정말 승인되면 아주 극적인 반전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보고서 하나만 더 소개를 해드리면은 저희 채널에도 고정적으로 출연해 주시는 어떤 리서치 연구원님인데 이 코빗 연구원님들이 이제 저희 채널에 주기적으로 좀 와서 이제 보고서를 많이 해석을 해주세요. 근데 최근에 며칠 안 됐습니다. 지금 이더리움의 적정 가치는 1,200만 원이 넘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400,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만큼 이더리움은 현 시점에서는 TVL에 묶여있는 어떤 자금의 예치량과 즉 스테이킹된 물량들 그리고 현재 어떤 트랜잭션들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가격이 솔라나 대비로는 많이 안 올랐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증권성 이슈 특히 걸려있죠. 그리고 오늘 기사에서 유니스왑을 지금 기소를 하려는 건지 SEC가 웰스 노티스를 보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소하기 전에 우리에게 한번 합리적인 답변을 해봐라. 한번 먼저 소통을 먼저 해보자라고 하는 건데 그걸 보내고 나면 그 다음에 고소장이 날아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코인베이스 때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는데 이 유니스왑이 이 이더리움의 대표적인 탈중앙화 거래소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위기들에 놓여있긴 한데 장기적으로는 잘 극복해 나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가님 저는 사실 이더리움을 좀 개인적으로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 입장이라 네. 이더리움에 대한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 네. 이더리움도 지금 ETF 승인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 이게 물론 뭐 될지 말지 모르겠지만 네. 이게 좀 언제쯤 될 것 같은지 혹시라도 되면 또 어떤 현상들이 나올 것 같은지 요걸 좀 여쭙고 싶네요. 지금 이더리움 현물 ETF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23일에 바네크라고 하는 회사의 마지막 데드라인이 걸려 있습니다. 이 회사가 가장 먼저 이더리움 현물 ETF를 신청을 해가지고 그 일정까지 해주지 않으면은 뒤에 기관들도 해주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비트코인 현물 ETF도 한 번에 다 승인을 해줬던 거죠. 마찬가지로 형평성 측면에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번에 바네크의 이사가 나와서 안 될 것 같다고 스스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본인들도 알고 있는 게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할 때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뭐 SEC와 수도 없이 많은 정말 컨택들 그리고 뭐 실무진들이 만났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전해졌거든요. 실시간으로. 근데 지금은 그런 움직임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바네크의 본인들도 직접 얘기를 했고 아크 인베스트의 캐시우드 같은 경우도 굉장히 불리시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도 아무래도 좀 힘들 것 같다. 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 확률 95%라고 주장했던 블룸버그의 에릭 발추나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25% 내외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희망적인 거는 블랙락의 CEO인 레리 핑크, 레리 핑크 회장이 이제 본인 봤을 때는 증권상과 관련 없이 이더리움 ETF 승인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 요 발언 하나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5월 23일은 좀 힘들 것 같다라는 게 저도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만약에 빠르게 된다라고 하면은 연내 승인이 되면은 좀 좋을 수 있는데 지금 연내 승인도 좀 어렵다라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더리움 현물 ETF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되는 국면이 됐는데 만약에 이더리움 현물 ETF가 오르면은 승인이 되면은 이거는 뭐 비트코인 현물 ETF 이상으로 센세이션한 현상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알트코인은 지금까지 그나마 비트코인은 그래도 좀 믿을만하다 이런 인식이 그래도 많이 나왔는데 그렇죠. 알트코인을 비롯해서 뭐 이더리움을 비롯한 알트코인은 설마 되겠어 이런 인식이 거의 지배적인 상황에서 만약에 승인이 된다. 그거는 너무 큰 반전이 있는데다가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되면은 이제 솔라나, 리플 다 달라붙어가지고 우리도 해줘. 왜 안 해주는 거야? 막 다 이제 신청서를 낼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어떤 상품들의 ETF, ETP 상품이 지금 유럽에는 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더리움을 승인을 해주면은 본인들에게 아주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 SEC 입장에서는 모든 걸 다 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시간 끌기를 할 가능성이 있고 되면은 뭐 알트코인들의 엄청난 약진이 일어나게 될 부분들은 뭐 단기적으로도 굉장히 큰 호재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작가님 이게 솔직히 비트코인 불장 때가 거의 반감기 시즌이랑 일치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비트코인 상승 다음에 알트코인도 많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랬을 때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비트코인 상승률과 이더리움 상승률 요걸 좀 비교하고 싶긴 하거든요. 지금까지는 역사적으로 이더리움이 늘 상승률이 높았는데 저는 이번에도 이더리움이 조금 더 높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좀 변수가 생긴 부분들이 만약에 이더리움 현물 ETF가 이번 불장 동안에 승인이 되면은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더 많은 퍼포먼스를 낼 거라고 실질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 현물 ETF가 지금 승인이 된 상태다 보니까 어떤 매집의 측면에서 분명히 좀 중요한 변수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 좀 비슷하더라도 그래도 이더리움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좀 나은 퍼포먼스를 낼 여지들이 남아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레이어 2 지금 덴쿤 업그레이드 이후로 또 트랜잭션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많은 거래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솔라나 기반의 어떤 밈코인 활동들이 이제 베이스라고 하는 이 이더리움 레이어 2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이제는 이더리움에서도 정말 솔라나처럼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다. 이런 내러티브들도 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좀 가격이 많이들 실망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낼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작가님 아무래도 알트코인에 좀 관심을 갖고 투자하기 위해서는 좀 알아야 될 것들이 좀 많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좀 대략적인 포인트를 혹시 좀 찝어주실 수 있을까요? 전체적인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반드시 내러티브를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이 내러티브라고 하는 거는 이 시장에서 가장 주도되고 있는 화두가 어떤 것인가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 재료 느낌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네, 굉장히 좋은 재료이고 그리고 트렌드와도 일맥 좀 상통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 알트코인은 기술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기술을 잘 구현하는 프로젝트가 승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알고 지내는 굉장히 좀 뛰어난 어떤 분석가 분이 있어요. 이분은 기술을 주력으로 하고 있고 지금 메인의 사업을 실제적으로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블록체인 학회를 또 만드신 분이기도 한데 이분이 굉장히 기술적인 분석들, 즉 기술이라고 하는 건 차트 분석이 아니라 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분석들을 통해서 이 프로젝트를 완전히 분석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막 치열하게 고민을 해서 프로젝트 2개를 이제 선별해서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분석 결과는 이 2개 코인은 쓰레기다. 이런 결과들을 냈습니다. 근데 이 2개 코인은 솔라나와 아발란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해서 이 프로젝트가 가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이게 내러티브가 맞았을 때는 이게 오히려 기술이 부족해도 내러티브에 따라서 상승하면은 개발자들을 다 바꾸게 돼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솔라나 같은 경우도 연말에 파이어 댄서라고 하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대형 이벤트인데 거기서 언어를 비롯해서 완전히 다 뜯어 고칩니다. 솔라나를. 완전히 다 바꾸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솔라나로 태어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러티브가 맞아지는 것들을 가지고서 이번 시즌을 준비를 하게 되면은
대세 상승장에서 가장 큰 이득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번 시즌에서 이제 내러티브라고 하면은 AI나 RWA 같은 이런 것들이 중요한 내러티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러티브를 첫 번째로 선택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거는 유동성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반드시 저평가 구간에서 진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가치평가 모델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MVRV라고 들어보셨나요 혹시? 아니요. MVRV라고 하는 지표를 대표적으로 좀 가치평가 모델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은 MV는 마켓 밸류라고 해서 시장 가치입니다. 이거를 RV, 리얼라이즈드 밸류, 즉 실현 가치라는 것으로 나눠주게 되는데,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은 이 시장 가치, 시장 시가총액은 그냥 지금 현재 어떤 가격을 갖다가 총 유통 물량으로 그대로 그냥 환산을 해버린 거죠. 그런데 실제로 비트코인은 유실된 물량이 너무 많잖아요. 잃어버린 물량들이 15%에서 많게는 뭐 20, 30% 이상 유실이 됐다라고 보는 입장들도 있거든요. 그럼 그 물량들을 고려를 하려면은 결국은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거래된 내역들을 전부 다 트랜잭션을 추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환산을 한 게 RV인데, 이 두 개를 나눠서 계산을 했더니 역사적으로 사이클상으로 1보다 미만일 때 늘 저평가 구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3.7보다 높을 때는 고평가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MVRV 지표가 이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어떤 가치평가 모델로 사용이 되는데, 요거를 이제 어떤 표준화 개념을 좀 더 적용해가지고 뭐 MVRV G스코어 이런 것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 알트코인 같은 경우도 그걸 제공해주는 유료 사이트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걸 유의미하게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거는 유동성이 가장 많이 돌고 있는 어떤 프로젝트를 찾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비교하느냐 하면은, 지금 유동성이 굉장히 큰데 그 대비로 시가총액이 낮다. 그럼 이거는 좋은 프로젝트로 일단 보는 겁니다. 이게 어떤 가치가 좋은 프로젝트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즉 분기에는 분명히 반등할 여지가 있는 프로젝트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리밸런싱을 해주는 전략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TVL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는 토탈 밸류 락드라고 해서 이 디파이 플랫폼에 예치되어 있는 자본금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많이 예치되어 있을수록 좋은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그것 대비로 시가총액을 대비를 해줬더니 더 저평가된 것들을 발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또 저평가된 걸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좀 상세하게 설명드리려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번 대세 상승장의 중요한 내러티브가 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유동성, 그리고 TVL 같은 그런 어떤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들 대비 시가총액이 저평가되어 있는가 고평가되어 있는가, 그러면 반드시 저평가 구간에서 매집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만 계속해서 지켜나가셔도 크게 손해보지 않고 알트코인을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만 더 덧붙이면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이게 왔는데도 사람들이 조금만 더 기다릴래 하면 하루아침에 가는 겁니다. 진짜로. 막 한두 시간만 해도 갑자기 막 수십 프로 떨어질 수 있는 게 알트코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어떤 그런 시그널들이 오면은 미리미리 조금씩 현금화해서 탈출하는 그런 습관들을 길러야 됩니다. 이거는 대세 상승장을 탈출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야, 이게 참 흥미로운 게, 사실 전 주식 투자를 할 때 뭐 PER, PBR 뭐 이런 지표들을 보면서 이게 뭐 고평가냐 저평가냐 이런 좀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 이게 주식시장은 사실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고, 기업은 가지고 있는 자본과 벌어들인 이익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가치 평가가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코인도 이 유동성이라는 부분과 예치금이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비슷한 맥락의 가치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게 참 신기하면서도 재밌네요. 네, 그리고 PER, PSR 같은 경우는 주식의 이제 대표적인 어떤 가치평가 모델이긴 한데, 저희 암호화폐에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좀 값비싼 사이트들이에요. 이 유료 사이트들에서 그걸 해주고 있는데,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그 위에서 수수료가 이제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또 매출과 이익 비슷하게 환산을 해가지고, 이게 완전 똑같지 않은데 환산을 해서 했는데, 그걸 이제 제가 원래는 확인을 했었는데 대부분 이더리움이 너무 월등한 거예요. 그걸로는 가치평가를 해도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나니까 투자에 그렇게 큰 도움이 생각보다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뭐 그렇게 많이 활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참 흥미롭네요, 이게. 재료 측면에서 이제 AI랑 RWA였나요? 네. 요 두 개가 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워낙 주식시장에서도 AI를 좋게 보고 있는 입장인 만큼 AI 코인도 굉장히 좀 관심이 가는데, 뭐 대표적인 게 있을까요? 네, 지금 AI 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모든 코인이 다 펌핑이 되고 있어서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치에 의해서 펌핑이 되는 게 아니라 네. 지금이 전형적으로 제가 내러티브를 말씀드린 게 내러티브에 의해서 펌핑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모든 AI 코인이 사기만 하면 다 펌핑이 된 거예요. 이게 종목이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겁니다. 어떤 걸 사도. 그래서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국내에서는 몇 가지 이제 코인들, 유튜버 분들이 많이 소개해주는 코인들이 좀 펌핑이 됐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더그래프라든지 뭐 델리시움이나 뭐 뉴베레르 이런 프로젝트들이 많이 펌핑이 됐는데 미국에서는 또 요 프로젝트들이 별로 회자가 안 돼요.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제 별도로 다른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AI 코인 같은 경우 AI가 이제 우리 많이 들어본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죠. LLM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머신러닝을 통해서 계속 학습을 하는 건데 요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이 LLM이라고 하는 것들을 완전히 대체하겠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등장한 프로젝트가 있고 이거를 좀 도와주겠다고 등장한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보조의 역할을 하는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많이 주목되고 있는 거는 이것들을 어떻게든 여러 가지 어떤 인프라를 통해서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프로젝트들이 뜨고 있는데 그게 어떤 개념이냐 하면은 GPU를 공유하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그 비트코인 채굴하는 거는 CPU를 공유하는 거죠. 우리가 많은 어떤 컴퓨터들이 모여가지고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지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채굴장에 있는 이 ASIC이라고 하는 이 컴퓨터, 이 CPU들이 이 비트코인을 지탱하고 있다면 이제 AI는 GPU를 갖다 우리가 공유를 해가지고 엔비디아 GPU 너무 비싸니까 우리가 이 공유를 통해서 한번 해결해 볼까? 이런 프로젝트들이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섹터에서 대표적으로 뜨고 있는 게 뭐 지금 인기가 굉장히 있는 프로젝트인데 뭐 렌더라든지 뭐 아카시넷 뭐 이런 프로젝트들 아카시 같은 프로젝트들 이런 것들이 좀 인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아직 상장은 안 됐는데 뭐 아이오넷 같은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들이 이제 말씀드린 이유는 이 프로젝트들과 더불어서 또 같이 회자되고 있는 게 있는데 이 디핀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AI와도 굉장히 좀 관계가 되는 개념인데 이 탈중앙화 물리적 인프라 네트워크라고 해서 GPU 같은 것들을 말 그대로 같이 이제 공유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GPU 파워부터 해서 컴퓨팅 파워 그리고 스토리지 같은 것들을 같이 제공을 해준다. 이런 개념으로 등장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서 아마존 웹 서비스와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이 탈중앙화된 어떤 서비스들을 이용을 하면은 훨씬 더 단가가 절감된다라고 하는 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들도 같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AI 섹터와 관련해서 그래도 가장 주목해 볼 만한 부분들은 아마 이런 분야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AI 쪽이라고 해가지고 월드코인 이런 걸 좀 생각했었는데 저도 처음에 월드코인을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월드코인이 AI 코인이 맞다 안 맞다에 대한 찬반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이 AI 코인에서 이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코인게이코에 가보면은 월드코인은 빠져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AI 코인이라고 하면 AI 기술을 통해서 무언가 구현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AI 코인이라고 분류를 해야 되는데 이 월드코인은 AI를 통해서 뭔가 구현한다기보다는 AI와 사람을 구분하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좀 더 엄밀하게는 DID라고 얘기를 합니다. 탈중앙화 신원 인증. 그게 첫 번째 메타이고 두 번째는 만약에 이제 그렇게 구분을 하고 나서 이제 AI가 창궐 하게 되면은 AI가 사람들의 일자리를 뺐으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어서 돈을 벌 수 없지. 그러면은 사회적인 기본소득을 줘야 되지 않을까?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홍채 인식을 하면은 매달마다 우리가 고정적으로 월드코인 지불해 줄게. 그쵸. 이런 프로젝트인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AI라고 완전히 단언하기는 어려운데 저는 뭐 AI라고 봐도 된다고 보는 입장인데 월드코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올해 어떤 한번 큰 반등을 보여주면서 뭔가 하나의 내러티브를 좀 탄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러티브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지금 월드코인을 해결해야 될 이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홍채 인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논란들이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고 지금 각 정부들이 이걸 막 단속하려고 하는 움직임들도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샘 알트만의 어떤 주도로 해결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올해 뭔가 또 유의미한 어떤 움직임들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내러티브에서 하나 갑자기 생각이 난 부분들인데 엔비디아의 GTC 행사를 또 필두로 해서 막 많은 또 상승들이 있었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내러티브들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좀 중장기적인 내러티브가 있고 단기적인 내러티브들이 있거든요. 이것들을 빠르게 캐치하는 게 중요한데 최근에 중국계 코인들이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뭐 거의 몇 년 동안 움직이지도 않던 뭐 그런 코인들, 뭐 예를 들어서 네오나 이런 코인들이 갑자기 막 수십% 상승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흥분을 했거든요. 이것도 내러티브입니다.
홍콩 내러티브가 나온 거죠. 왜냐? 홍콩 웹3 페스티벌이 있었고 홍콩에서 현물 ETF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냥 거기에 중국계 코인으로 돈이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러티브들을 먼저 알고 있으면은 그 전에 돈을 이제 먼저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이제 스터디에서 벌써 아주 일찌감치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내러티브를 빠르게 선점하고 그것들이 내러티브가 끝나기 전에 매도하고 나가는 전략들. 이게 이제 중요한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알트코인도 뭐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간다 그러면은 뭐 이런 들쭉날쭉한 구간에서 사고 팔고 하지 말고 중요한 구간에서 한번 담고 대세 상승량 끝까지 갔다가 아주 좋은 구간에서 매도하거나 뭐 이런 전략들도 있을 수 있죠. 이게 거의 주식 투자로 치면은 이제 일정 재료 매매로 단기 매매를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오히려 주식보다도 더 명정하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이면은 만약에 4월에 어떤 반감기 이슈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또 반감기와 관련된 또 섹터들을 또 볼 필요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또 그런 것들이 동반 상승할 수 있고, 실제로 POW 기반 코인들이 많이 또 비트코인 따라서 그 형제들이 많이 또 상승을 했거든요. 이것도 그동안에 많은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비트코인이 움직이면은 또 같이 가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지점들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단기적인 재료보다는 장기적인 재료를 봐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올해 가장 주도할 만한 것들, 뭐 AI나 RWA 그런 부분들이 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외에도 뭐 몇몇 가지들이 더 있는데 이거는 또 나중에 또 오면은 계속해서 말씀을 또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대표님께서 올해 특별히 좀 주목하고 계신 알트코인은 어떤 거라고 보아야 될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 RWA 섹터와 AI 섹터에서 가장 이번 시즌을 주도할 만한 것들을 좀 찾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령 RWA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뭐 지금 시장에서 뭐 온도 파이낸스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젝트들이 이제 왜 회자가 될 수밖에 없는가, 그런 이유들을 이제 찾아야 되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유동성 측면도 있고요. 얼마나 많은 자금이 들어오는지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기관들이 들어오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기관들은 또 어떤 기관들이 주도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AI에서 대장주들 그리고 RWA에서 대장주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AI에서도 아까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 중에서 우리가 좀 미국에서 많이 거래되는 것 중에서 패치 AI와 싱귤레리티 넷 그리고 오션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프로젝트가 지금 연합을 했어요. 셋이 합쳐가지고 코인을 하나로 만들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런 내러티브들이 나오면은 또 한번 주목해 볼 만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이슈들을 계속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은 저는 이제 생태계를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서 이더리움도 뭐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파이어 댄서를 기반으로 해서 솔라나 생태계는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솔라나가 지금 또 밈코인 열풍이 조금 빠지면서 약간은 좀 지지부진한 구간으로 가고 있지만, 여전히 연말까지 봤을 때는 상승 동력들을 줄 만한 소스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봐야 되는 게 비트코인 생태계. 비트코인 생태계가 지금 스택스를 필두로 해서 좀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많이 태어나고 있는데, 최근에 밈코인이 솔라나에서 밈코인이 막 엄청나게 많이 폭등을 했었죠. 그래서 솔라나 가격이 막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지금 빠지면서 이더리움의 베이스로 좀 넘어갔습니다. 여기서 밈코인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밈코인 움직임이 이제 비트코인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4월을 기점으로 해서 이번에는 비트코인, 밈코인 시장을 또 봐야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밈코인에 투자한다는 건 너무나 위험한 선택이고 정말 잘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밈코인에 투자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은 밈코인이 거래되는 탈중앙화 거래소를 또 매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방법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우회적인 전략들, 그러면 만약에 이런 이슈들이 있으면 어떤 것들이 호재를 얻을까, 그런 것들을 많이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기본적으로 저는 솔라나와 비트코인 생태계를 조금 더 좀 주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밈코인이라는 게 뭐 어떤 느낌인 거예요? 밈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장난스럽게 만든 코인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도지코인이 밈코인의 시초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인터넷에 떠도는 밈 있죠. 네. 이 짤 가지고 그냥 만든 코인입니다. 근데 아무런 기능이 없어요. 그냥 이거는 기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장난으로 사고 팔고 이걸 통해서 그냥 진짜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가령 막 찾아보면은 비트코인 하면서 뒤에 뭐 이상한 단어들 붙여 있는 게 있잖아요. 뭐 비트코인 골드라든지 뭐. 그거는 이제 하드포크. 밈코인의 대표적인 거 혹시 페페 코인 들어보셨나요? 페페. 개구리 모양 밈 있거든요. 그 밈에다가 그냥 그 밈을 가지고 그냥 코인을 만든 겁니다. 그냥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냥 어떻게 보면 진짜 도박 칩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이거를 그냥 탈중앙화 거래소에 상장을 시키는 거예요. 아무 기능은 없지만 이거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거 진짜 재밌는 거다. 그래서 이거 밈코인을
지금 시장에서는 일종의 게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종의 게임 코인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거래가 되는데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상승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루에 막 몇십 프로, 몇백 프로 그렇게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포모를 많이 느끼게 되는데 그게 하나의 유동성을 만드는 또 도구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현상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이거를 어떻게 하나의 현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이 현상들을 가지고 또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느냐. 밈코인이 굉장히 많이 참고를 하게 되는 거는 유동성을 끌어모으기 위한 어떤 전초전이다. 그런 밈코인들이 막 펌핑을 하는 구간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상승장의 움직임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유동성을 확보해서 또 새로운 코인들에 또 투여가 되거든요. 그렇게 자본이 펌프 앤 덤프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상한 시장이지만 이것들을 잘 이용하려면은 결국은 이 시장을 잘 관찰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뭐 주식으로 따지면 거의 작전주라고 봐야 되겠네요. 일종의 작전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아무런 기능이 없는.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 하면은 처음에는 정말로 밈코인이었는데 지금 도지코인을 단순히 밈코인이라고 부르지 않거든요. 그리고 시바이누라고 하는 2세대, 바로 두 번째 밈코인도 단순히 이제 밈코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시바리움 같은 메인넷도 만들었고 본인들이 메인넷에서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또 플로키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게임 플랫폼으로 이제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기술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아무런 가치 없어. 이거 쓰레기야. 상관이 없어요. 일단 나와서 사람들을 모았어요. 커뮤니티로 난 이 코인 너무 좋은데 사람들을 모으면은 여기에 뒤늦게 기능이 생겨요. 그럼 이제 사람들 많이 모았으니까 이번에 이걸 한번 붙여볼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곧 등장할 프로젝트 중에서 베라체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프로젝트가 올해 베라체인과 모나드가 올해 최대어다. 뭐 가장 대형 프로젝트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베라체인도 그렇습니다. 처음 NFT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림 같은 걸로 거래를 하다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좋아하지? 돈이 막 모이는 거예요. 우리 돈도 모였는데 새로운 거 한번 해볼까?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 돈이 많으니까 이번에 이런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 볼까?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흥미로운데 돈 더 줄게. 또 보내면은 그럼 이번에 이걸 해볼까? 그렇게 사람들을 모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내러티브를 얘기하는 것이 이 내러티브가 바로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어떤 대세의 흐름들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돈이 모이면 새로운 어떤 기술이 탄생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동성이라는 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유동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고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릴 만한 내러티브가 있느냐. 그렇죠. 이게 제일 알트코인에서는 가장 핵심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은 어차피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거는 어차피 보여주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죠. 이 기술 우리가 구현해서 성과를 내려면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내러티브는 그냥 하나 던져주면 사람들이 환호하죠. 그러면은 이제 그게 가는 거고 그렇게 되면 기술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야. 그 돈을 가지고 더 좋은 개발자들이 영입을 하고 그러면은 개발자들이 왠지 좋아 보여. 개발자들이 더 몰려와요. 그래서 솔라나 같은 경우도 초기보다 지금 개발자들이 더 많이 선호하는 움직임들이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이탈하지 않으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고 그런 현상들이 알트코인이 굉장히 재밌는 현상인데 이게 좀 전통적인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은 좀 어지러운 거죠. 너무 이게 시장이 너무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상상력이 좀 풍부해야 되고 너무 진지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밈코인은 그래서 뭔가 모범생이 너무 일진처럼 보이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프리프리한 그런 느낌들. 그래서 알트코인은 우리가 좀 이성적인 판단만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젊은 층들이 이걸 좀 잘하는군요. 그렇죠. 젊은 층들이 훨씬 잘하죠. 상상력이 좋고 어른 좀 나이 드신 분들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어떤 제한이 없는 거죠. 왜 안 돼? 일단 해보는 거지 뭐. 이렇게 되게 하면 되지. 그렇죠. 이런 컨셉 이게 어떻게 보면 알트코인이 끌고 가는 힘.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은 그냥 완전히 지금 다른 범주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로 사실 저는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별로 이제 관심이 없었는데 오늘 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되게 흥미가 생기고 좀 재밌네요. 네, 아주 재밌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굉장히 위험한 시장이다. 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사실 돈 벌려고 해야 되지 또 재미로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게 또 어떤 재미를 느껴야지 또 투자를 할 때 더 아까 열정이 또 생기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너무 변화가 빠른데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은 이게 대처가 더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솔라나를 비롯한 몇몇 메이저 코인들만 담아두셔도 이번 시즌에 너무 훌륭한 성과를 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욕심을 안 부리셔도 됩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본인은 조금 더 전투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으시다.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한번 아주 적은 시도를 해보시면은 이 수익들을 생각보다 더 많이 늘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에어드롭이라고 하는 이벤트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스테이킹을 해두거나 시간을 좀 팔았을 때 공짜로 새로 발행되는 코인을 주는 건데 이걸 잘 하시는 분들은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몇 천만 원에서 몇 억을 벌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환호를 하는 거죠. 그래서 포모가 너무 세게 오는 거예요. 돈을 안 들이는데도 그렇게 버는 거예요? 돈을 이제 좀 들여야 되는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스테이킹을 좀 일정 물량 해야 되는 프로젝트들이 있고 옛날에는 그냥 시간만 들여가지고 미션 수행하고 이렇게 해도 됐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프로젝트들 중에는 좋은 프로젝트가 거의 없어가지고 이제는 일정 부분 돈을 들이는데 내가 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피드백으로 또 돌아오는 거니까 그리고 이렇게 스테이킹을 해서 이 에어드롭으로 성공하는 프로젝트들은 또 사람들이 이목을 끌게 돼요. 그러면 또 추가적으로 가격이 또 더 상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들을 좀 따라가야 되는데 또 너무 많은 말씀을 또 드리고 있는 생각도 좀 듭니다. 사실은 또 혼란스러우시면 어떡하실까. 아직은 저희는 또 코인에 대해서 아직 깊은 공부를 하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네, 더 재밌는 말씀 더 많이 좀 드리고 더 유익한 말씀들 많이 좀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요즘 코인 장세가 워낙 불장이고 또 사실 국내 주식시장은 그렇게 또 재밌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께서 한국 주식 이제 좀 그만두고 좀 코인 시장으로 갈아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좀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혹시 또 그런 분들께 마지막으로 또 해주실 만한 조언이 있으신지요? 지금까지 이제 암호화폐 관련된 얘기들 좀 많이 드렸는데, 정말 좀 유익한 이야기들 좀 많이 드리려다 보니까 좀 알트코인 얘기들도 좀 원래 계획된 것보다 좀 더 많이 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현상들은 결국은 저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가게 될 현상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2030년, 2035년 그 이상까지도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다.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부자TV 구독자님들도요,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보유하시면은 향후에 굉장히 좋은 결과들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거 정리하고 그냥 바로 올라타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또 그렇게 하는 것들도 무조건 좋은 선택지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결국은 내가 공부를 해서 여기에 대한 확신이 들 때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지금 막 관심을 가지셨다면은 뭐 많은 시드로 들어오시지 말고요. 어떤 적은 물량들로 먼저 한번 들어가 보시고 그 이후에 공부를 해서 이게 정말로 장기적으로 될 종목이다라는 확신이 드시면은 그때부터 유의미하게 늘려나가도 전혀 늦지 않았다라는 걸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 대표님과 즐거운 이야기들 많이 나눴는데요. 오늘 많은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박종환 작가님 모시고 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여러 가지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워낙 저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고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최근 들어 더 관심을 가져가고 계실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또 작가님 통해서 많은 공부가 되었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또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또 이야기 나눠보니까 확실히 많은 분들이 작가님을 괜히 좋아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좀 가져본 게 될 것 같습니다. 작가님 또 개인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계시니까요. 이 코인에 대해서 또 좀 더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또 채널 놀러 가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작가님과 함께 여러분들 함께 응원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 되세요.